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주제와 토픽 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 조직 방법 중에 이제 이 주제와 토픽 학습, 그다음에 그 9번에 있는 발전 계열법, 이 두 가지는 그 녹색 책이나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두 개는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이야. 이 검은 책. 네, 검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검은 책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한번 언급이 됐고 주관식으로 넘어가서는 거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12년도에 한번 그 주제학습 방법이 나올 때 그 발전기업법 관련돼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 토픽 학습법은 뭐냐? 검은 책에 보시면 뭐 여러 내용 조직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제 중심하고 좀 약간 연관되어 있는 게 주제 토픽 학습 방법이에요. 주제라는 것은 이제 검은 책의 이제 정의를 보면 일상 대화나 학문 연구 등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를 주제라고 하죠. 예, 토픽은 일명 화제라고 하죠. 관심이 되는 문제,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주제는 약간 이제 뭐냐면 좀 무거운 내용인데 반해서 토픽은 가벼운 소재의 거리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내용 조직 방법에서 뭐 주제나 토픽이나 그렇게 음, 크게 구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주제 토픽 학습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수 내용을 조직하되 주제 학습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연대 기적 방법 내용을 주제를 그 내용을 조직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깊이 있는 부분도 있죠. 깊이 있는 부분들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다룬다는 거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대기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 주제 중심으로 다룬다. 이렇게 좀 특징이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20세기 뭐 현대사 쭉 이렇게 다룰 때 뭐 대공황이 나왔다. 그러면 이 대공황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다뤄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제 토픽 학습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통사학습 체계 속에서 필요한 부분에 주제나 토픽 배열 방식으로서 기본적인 통사학습을 하고 적당한 주제를 택하여 중간에 주제학습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때 주제학습은 종족 조직보다는 주로 그 행적 조직이겠죠. 이때 주제는 종족 조직은 이제 연대기가 이제 하는 거고 그때 그때마다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행적 조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기를 하다가 약간 행적 주제 중심 방법을 내용 조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면 이제 디귿에 보면 그 예가 있어요. 예. 자, 그 전체 통사나 개설서 형태의 내용을 조직하고 필요한 곳에 따라 주제나 토픽을 배치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삼국과 남북국까지 통사적 학습을 하고 서다를 통해서 본 삼국민의 생활이나 불상에 나타난 고대 지배세력 같이 서다나 미술사 등 주제 학습을 배치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방식은 교과서에도 보이죠. 예, 여러분들 한국사나 세계사 교과서 읽다 보면 계속 연대기를 쭉 나다가 그 밑에 뭐 심층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직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장점은 대개 보면 이제 그 주제학습 방법을 이제 일부 채용했기 때문에 탐구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으며 사례를 통해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같은 주제여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는 가변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주제를 택하게 되면 학생들 관심이 증대된다. 자, 가변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성사를 이제 공부할 때 고대 시대 때 여성사, 중세 시대 때 여성사, 근현대 시대 때 여성사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 단점은 뭐냐 하면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연대기적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그 내용을 심층 있게 다룰 수 없죠. 인과관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관련성이
뭐냐면 그 소화하기 쉬우며 학습 목표, 학습자에게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 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대기를 하다가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때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 학습자가 수준에 맞는 건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거죠. 예. 자, 그다음 주제의 선택한 논리적 근거가 분명하거나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 주제의 중요성이 달리 평가되는 경향도 있고요. 현재 교과서를 토대로 교수 용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다. 그래서 주제학습 욕구는 시대적인 전체적 흐름을 알기 위한 연포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점에서 이제 여기 디귿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연대기 학습하다가 주제학습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주제학습의 위치에 있는 그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전체 모르기 때문에 연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장점과 단점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야. 자, 발전기호법 보죠. 자, 발전기호법은 시험 문제에 약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12년 기출문제에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꺼내서 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검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검은책은 김한종 교수님의 단독 책이에요. 그 김한종 교수님의 논문을 묶어서 낸 건데 우리가 보는 이 기본서 내용을 좀 보충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통독하고 그걸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보조 교재로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것들만 주제로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한 문제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틀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어차피 남들도 못 맞추는 문제니까 그거는 그냥 패스하세요. 자, 이 발전개혁법이 뭐냐면 이건 주제 중심 방법의 하나죠. 주제 중심 방법 할 때 주제 선정할 때 세 가지 방법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교과서 단원명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나 두 번째는 종적인 방법,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한다는 거나 세 번째 행적인 방법, 동시대성을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주제학습 방법 중에 종적 방법을 강조한 거다. 네. 여기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다를 때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그 발전개혁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주제 선택할 때 한 동시대만 살펴본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예전에부터 쭉 내왔던 것들,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주제학습을 토대로 하고 시대 흐름을 고려한 내용 조직 방법이가 특정한 주제를 택하여 시대에 따라 그것이 어떤 변화 발전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 학습하는 방법이다. 자, 그 예가 있죠. 여기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통의 발전 주제 아래 각 시대마다 교통 수단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고 국가의 교통 정책이 어떻게 했는가, 교통의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렇게 해서 그 교통의 발전 과정을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쭉 살펴보고 그 원인과 그다음 변화 양상, 그 영향까지 이렇게 살펴보시 것이 발전개혁법이다. 주제 중심의 종족 조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특정 시대에 국한된 문법이 아니라 통사력 주제를 다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통사력 주제를 다루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8세기 집과 19세기 집, 18세기 수송과 19세기 수송 등 근현대뿐만 아니라 고대까지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주택의 어떤 거주 방법의 어떤 것들의 흐름을 고대, 중세, 근대, 근현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익숙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독서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개발된 건데 좀 더 친근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일단 기술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분야도 있고요. 국가적 문제보다 어떤 영역, 지역과 밀접된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효과적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친숙하거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국가 지역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는데 자, 예를 든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해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세요. 자, 수송이나 주거, 의학의 역사는 한국 학생들이 적용될 수 있는 주제지만 노동조합이나 전쟁 방지 역사는 일본과 달리 한국 중학생이 친숙하게 다가오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약간 이제 전쟁이나
전쟁사 되게 좋아하던데. 한국 중학생들도 일부 이제 밀떡들이 많은데 요건 맞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거는 기출문에 나왔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주제 장점은 어, 일단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면서 역사적 인과관계를 양성할 수 있다. 역사적 인과관계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종족 조직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내용을 같은 정도의 깊이로 학습할 필요가 없으며 한정된 시대와 관련된 역사사를 탐구함으로써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다음 학생들이 여러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는 폭넓은 역사적 시각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학생들 흥미를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주제 자체가 학생들 흥미가 끌 수 있는 주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자, 단점은 역사의 주요 문제, 고연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소홀하기 쉽고 국가나 세계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뭐냐면 다루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건 주제학습은 이제 특정한 부분만 파기 때문에 넓은 부분을 풀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나 거죠. 그 다음에 통사학습의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세계적 깊이 있는 학습하는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한 주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을 깔고 이걸 접근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방법 상황에서 이런 그 연대기 발전개혁법을 실시하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베이스를 깔고 이 특정한 주제를 공부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의 활용 이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접근 방법인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는 예. 이게 이제 08년도에 나왔고요. 13년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도 기출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19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죠. 독립대 문제로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간접적 접근 방법은 상호 관련성의 원리학에서 만들었고요.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배경 간접적 접근 방법 왜 나왔냐? 세계사 연구에서 서구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을 탈피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 새로운 시각과 분석 결과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서구 중심적 시각의 탈피해서 새로운 시각과 분석터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간접적 접근 방법이 나왔던 거죠. 그럼 왜 세계사 연구에서 종전의 서구 중심 시각이 왜 반영됐냐?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들이 다 유럽 국가들이죠. 미국도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번유럽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구 중심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예, 현실 그 국제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과 내용 조직에서도 종전에 이제 세계사 교육 과정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 조직 방법이 문화권적 조직 방법이야.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근데 이 문화권적 조직 방법은 정근대사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밝은 이전에 이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 근데 이 문제는 요거 자체가 서구 중심이야. 주로 이제 어디 중심이냐?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서유럽 중심이죠. 서유럽 중심. 그리고 중국은 부수적이야. 예. 그래서 나머지 등등은 기타사, 예, 잡사 이제 등등등 이렇게 포함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세계사고 하지만 요것만 본다. 서유럽과 중국만 본다. 문제점이 등장하죠. 그래서 좀 폭넓게 역사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냐면 등장한 것이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한 단지역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 관련성과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자꾸 얘기하면 서로 문명권 간의 어떤 접촉의 역사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각 문화권이 서로 공유한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해. 음. 예전에는 여기를 강조했죠. 예전에는 이렇게 A 문화권, B 문화권. 그중에 이제 서구 문화권, A 문화권 하면 강조하고. 네.
근데 여기를 강조한다. 이렇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접촉을 통해서 형성돼 갖고 서로 주고받은 역사들. 예.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각각의 개별적인 국가들에서 공통된 좀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들 있죠. 이런 중앙 집권 국가들은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뭐 인도나 중국이나 비슷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이제 연구를 하는데 간지역 접근 방법에 관심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하나 이상의 사회나 문화권 간의 접촉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에 대한 비교 또는 사회 문화권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런 측면만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인간이 어떤 기본적인习성이 있으면 그 기본적인 신성의 바탕으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야. 지역적 사건이나 일부 사람들의 경험에 국한된 사건을 연구 대상하지 않고 대개 보면 이 정치 문화적 경계를 넘어 넓은 지역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 그래서 국민국가나 뭐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 같은 이런 인류가 공통된 등장한 역사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간접적 접근 방법은 서로 뭐냐면 교류의 역사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비슷한 양상으로 등장했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간접적 접근 방법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게 초점을 맞춰서 보죠. 예,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 이제 초점 주고받는 초점에 이제 맞춰서 이제 내용을 조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간접 접근 방법으로 세계사 내용 구성의 문제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이 쭉 있어요. 요거 중요한 거니까 꼭 외워 두세요. 예.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은 세계사 교육의 서구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느 한 민족이나 문화의 발전만 강조하지 않고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류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지우세요. 예전에 본판에 있었던 건데 이때 예시는 없죠. 예, 요거 지우시고 그 다음에 상호 관련성을 주제 성장 원리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 떨어진 대부분 사건을 세계사에서 다루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의미가 지역이나 국가 이상의 범위에서 주제 선정, 다수 지역과 관련된 사건을 중시로 시대 구분할 경우에 서구 중심의 시각이나 중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변 문화권을 다룰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달리해서 일어난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 또는 인과성을 이해하고 변화의 커다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약의 제조 기술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붕괴 사회를 붕괴시키고 이슬람 제국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인류 전체가 겪었던 공통된 경험을 중심으로 인류의 전체적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교사적 관점에서 지역별 비교 분석, 다면적인 어떤 다양한 국내 세계에서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이 갈색책 예를 들면요. 청동기나 철기 제조 기술이 동반구 전체에 확대한 과정. 예. 그 다음에 동반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남단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 시기의 미술적 영감이 유럽과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지역까지 퍼졌던 과정. 몽골 세력이 그동안 접촉이 없었던 동반구 여러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연결시킨 거대 제국을 건설했던 과정. 이슬람의 과학과 수학 지식이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과정. 그래서 이런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전개 큰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간접 접근 방법이 만능이냐? 그게 아니죠. 간접 접근 방법은 한 국가나 한 문명권을 집중을 파는 게 아니라 국가와 문명권이 서로 교류하는 역사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 문화와 국가에 대한 그걸 잘 알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나
문화권, 그다음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문제가 있고, 외부의 영향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이해가 소홀하다는 거. 예. 그리고 역사의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는데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 자, 이때 균형적 시각이라는 것은 뭐와 뭘까요? 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인데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예, 외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내부적인 어떤 원동력보다는. 그래서 이 간접 접근의 문제점이라는 거.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보완해야 되냐? 비교사적 문화권적 방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이게 갈세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7차 교육 과정에도 반영이 됐고, 간접적 접근 방법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의 교재를 볼게요. 이 교재. 자, 역사 교육의 교재도 해마다 한 번씩 나오죠. 네, 이것도 해마다 한 번씩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재 해석 교재의 형태와 교재의 소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분류할 때 그게.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역사 교재 형태는 뭐 역사 교과서, 사료, 역사 연표, 역사 지도, 사진과 그림, 뭐 영상 멀티미디어 자료가 있고요. 역사 교재 소재는 지역사 자료나 박물관 자료, 역사 신문, 컴퓨터 자료 등등 있는데, 시험 문제 많이 좀 나오는 게 역사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사료도 많이 나오고, 그 역사 연표와 역사 지도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다음 예전에 이제 작년에 2번 나왔던 사진과 그림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역사 소재로서 나누는 건 지역사 자료가 예전에 2번 나왔죠. 그다음에 이 박물관 자료가 있는데, 박물관 자료 현장 학습이라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현장 학습. 역사 신문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요번에 나온 것은 15년 개정 교육 과정하고 관련돼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파란책이나 녹색책 그 일반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학 작품 이런 것도 예전에 한 2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학습 자료나 뭐 교재 역사의 종류들이 쭉 있어요. 뭐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뭐 역사 교재 종류에서 이제 자료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데, 자, 그 아까 침에 이제 그 교재 나눌 때는 이제 교재 형태나 소재에 따라서 이제 구분했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3번이야. 교재에 담고 있는 사물의 현상, 체험 교재, 경험 교재, 자료 교재, 설명 교재.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13년도 기출의 문제 나왔어. 그 분류 관련된 내용이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체험 교재는 학습자가 직접적인 경험이 학습이 이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대학교의 농촌활동,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원시인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체험 교재예요. 이런 것들이. 자, 경험 교재는 뭐냐면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역사 사실 인식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자원 인사는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어디 가면 박물관 가면 이제 설명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자원 인사나 감찰이나 경험의 대상,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 시청 이런 것들 경험 교재라는 거. 그다음에 자료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거나 정리한 자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2차 자료나 이런 걸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제 자료 출처에서 원래 있는 자료 1차 자료를 가공해서 2차 자료를 만들잖아요. 되게 그래서 수업 자료는 되게 2차 자료예요. 이건 또 이제 앞에 뒤에 나오겠지만 1차 사료가 2차 사료 연결되죠. 1차 사료는 원사료, 2차 사료는 그걸 재해석한 사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얘도 이제 자료 교재를 이용한다. 그래서 자료 교재는 이제 실물 모형, 실물 모형 있고 실물이나 모형, 사진, 그림, 지도, 그래프, 이제 통계 연포인데 뭐 모형이 낫겠죠. 여기 실물 모형이 낫겠죠. 예. 모형이나 실물 모형이나 그다음 사진, 그림, 지도 이런 것들을 자료 교재라고 볼 수가 있다. 설명 교재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개념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교재죠. 좀 체계적으로 텍스트로 논문, 역사사전, 문화재 관련 소개글 교과서인데 여러분들이 임용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요걸 강조하죠. 설명 교재. 이걸 주로 가지고 공부를 하죠. 대부분. 그래서 이게 체험 교재, 경험 교재, 자료 교재, 설명 교재 그 네 가지 분류법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13년도 기출문제 났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를 볼게요. 자, 역사 교과서는 예전에는 한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역사 교과서 단독 문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04년, 05년, 06년 이렇게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되게 이제 역사 교과서 나올 때 그때 이제 되게 안 좋게 나왔죠. 비판적으로. 그래서 되게 역사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교과서는 구성되었다. 구성이라는 말은 뒤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조직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반영됐다 해가지고 교과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04년, 05년, 06년 문제인데 예, 나중에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좀 알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최근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예. 뭐 어떤 관점을 쓰는 식으로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논술형 문제가 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최근 문제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왔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교과서 관련된 내용 문제는 주로 교육과정 관련돼서 한번 교과서 명칭 정도 관련돼서 교과서 정책 관련된 데서 나온 게 있어. 교과서 정책 관련돼서. 근데 이건 엄밀해서 역사 교재로서의 역사 교과서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주로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역사 교과서는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냐면 최근에는 뭐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개념이나 뭐 교과 성격, 교과서 특성은 각자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고 다만 그 밑에 보시면 있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역사 교과서가 검증제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실제 교육 과정이나 그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실제 교육 과정, 그러니까 이때 실제 교육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대중 때 그 오리지널 7차 과정이야. 예, 그때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되게 대단원, 중단원까지 이렇게 교과서 편성에 어떤 것들 줬어. 예. 그래서 대단원, 중선까지 교과서를 요 단원까지 내용 소재를 국가가 정해줬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과서 집필자의 어떤 그 창의성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게 있었냐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있었어. 이거 언제 만들어졌죠? 07년 개정 교육과정.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는 상훈화된 교육과정이에요. 만들어졌다가 곧바로 시행하지도 못하고 그 이명박에 의해서 이제 폐기됐죠. 그래서 09년 개정 교육과정 넘어갔잖아요. 근데 예전에 하면 기출이 나왔어요. 예. 자, 하여튼 이 07년 지금 09년 개정 교육과정은 대단원만이 구분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대단원만 맞춰주면 그 밑에 있는 중단원, 소단원은 대개 보면 집필자, 교과서 집필자에 의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편찬과 발행 관련된 내용이 06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검정제에 대해서 한번 나왔어.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그 편찬 발행 과정을 이제 그 정의 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보고 그리고 편찬 과정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교과서 발행 체제는 교과서의 발행 주체가 누구냐, 구성 요건, 그다음에 공급 방법에 따라서 분류해요. 이거는 나라마다 다른데 법률이나 관행에 따라서 이제 전차를 정한다. 어떤 데서는 법률에 따라 정하고 어떤 나라는 뭐 관행에 따라 정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국정교과서는 뭐냐 교과서의 발행권과 공급권을 국가가나 국가기관이 장악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7차 국사교과서 있죠. 6, 7차
국사 교과서, 개정 교과서가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가가 국사 교과서를 한 종만 발행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일종이라고 했죠, 예전에 또. 근데 일종이나 국정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예, 말만 바꾼 것뿐이고. 그다음 검증제가 있는데, 검증제는 민간 출판사 교과서를 발행하고 공급하지만 교과서 구성 요건은 국가나 국가기관이 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교과서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과서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 여기를 어디까지 정한다고 했어요. 국가가 대단원만 정하고 나머지 밑에는 교과서 집필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검정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걸 도입할 때는 어떤 목적이냐면 다양한 관점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했죠. 왜냐하면 말이 검증제지 세부적인 항목은 다 국가가 정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교과서 집필자들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게 한계점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다양한 육성을 목적으로 했지만 실제 시행에서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단원이 구성돼서 실제로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한다. 요거 06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파란 책. 예. 자, 그다음에 인증제인데 인증제는 뭐냐? 자, 이 인증제는 저도 이게 예전에 몰랐다가 한 10년 전인가? 그래서 교과서 관련된 업무를 좀 맡으면서 인증제가 어떤 건지 알게 됐어. 예. 이게 뭐냐면 교과서 발행과 공급 내용, 구성 요소는 다 민간이 정해. 그리고 국가나 공공기관 심사에 통과한 책만 교과서 사용하는 제도야. 그래서 국사 지금 검증제는 이제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같은 것도 있죠. 이거는 이미 교육까지 맞춰갖고 내용을 쓴 다음에 국가 보고 통과시킨 건데 인증제는 그냥 내용 구성 요소나 이거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민간에서. 예. 다만 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승인만 해주는 거야. 이제인데 일본 교과서 운영 방법이 이런 교과서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인증제 있어요. 우리나라 인증제 어떤 교과서에서 이제 적용되냐면 검증제는 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사상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 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들은 검증제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동아시아 등등 일반 사회 관련 과목, 국어 관련 과목 이런 것들은 애들의 어떤 멘탈에 영향을 미치잖아 정신 구조에. 자, 근데 멘탈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어떤 기술적인 것들 있죠. 예, 기술적인 것들, 그다음에 이런 예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간섭 안 해. 그래서 이건 인증제. 어떤 과목이 있어요? 수학, 영어, 그다음에 미술, 음악, 기술 이런 거는 국가에서 굳이 이런 것들은 간섭할 필요 없겠죠. 예, 이런 것들 뭐 그냥 어떤 북한에서 만든 수학 교재나 까놓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학 교재나 뭐 거기잖아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인증제에 속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유발행자는 아예 이제 교과서 발행 공급 내용 구성을 민간에 일체 위임하는 제도예요. 검사도 안 해 국가에서. 예. 그냥 만들면 통과시켜버려. 일본 유럽의 교과서 운영 방법인데 근데 주의할 것은 자유발행제라고 해서 무조건 멋대로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나중에 유포된 거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 위험한 사상이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요. 그래서 금지시킬 수 있어. 예전에 한번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유대인의 어떤 그 대학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했다 이런 식의 뭐냐면 그 교과서 만들었어 히틀러 찬양하고 우리들이 만든 교과서인데 이거 유포하려고 하다가 어 정부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 내고 아예 유포를 못했죠.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정 검증제, 인증제, 자유발행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봤는데 어떤 교과서가 안에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어 사회의 어떤 사회나 국가적 요구를 반영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사회 국가적인 어떤 요구를 반영해야 되고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자유 발행조차도 사회적 통념이나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벗어나면 규제를 당하죠. 예. 그래서 어떤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어떤 객관적 팩트만 적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어떤 것이 교과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검정제, 인정제, 그다음에 자유발행제, 국정교과서
이렇게 꼭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나올 것 같긴 해. 예. 요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정의 국정이 뭐고 검정제가 뭐고 인증제가 뭐고 자유भा는 게 뭐고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딱딱 떨어지잖아요. 자, 그다음 교과서 편찬 과정 편찬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건 교육 과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교육 과정에서 가끔씩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연관된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3차 교육 과정 이전까지는 어 사회과 얘기예요. 국사과 얘기에서 한정되면 대개 보면 그렇게 교과서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 교수 용어기부터 해 갖고 여기 보시면 2차 교육 과정, 1 차, 2차 교육 과정 때는 국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 동시에 있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 내세 가 보시면 우리 역대 교과서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찾아볼 수 있어요. 1차 교육 과정, 2차 교육 과정 찾아보면 그 국정, 검정이 교과서 각각 다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언제 통합이 됐냐? 3차 교육 과정이죠. 요거 기억을 해 두세요. 유신 정권 때죠. 그래서 다 뭐냐면 중학교 국사 교과서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다 국정으로 통합을 시켰죠. 예.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제 말이 많았어요. 이건 뒤에 좀 있는데 자, 그다음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있죠. 검정제죠. 예. 검정제. 근데 한 개의 종만 발행이기 때문에 실제 국정이야. 예. 그다음에 3차 교육과정 개정 부분이 있어. 후반기 때 개정이 좀 한번 됐거든요. 이 국정을 1 종으로 바꾸고 검정을 이렇게 이제 2 종으로 바꾼데 요때 잠깐 이제 명칭변경 때 1 종이었어요. 여기다 다시 2 종으로 환원됐죠. 잠깐. 예. 고등학교 세계에서도 국정에 있다가 2 종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명칭은 국정 1 종, 그다음에 검정은 2 종.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명칭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 갖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1 종이 뭐고 2 종이 뭐냐? 어 여기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해 놨는데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이름만 바꾼 거야.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정은 1 종은 국정이고 2 종은 검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그러냐면 그 1종 도서는 발행과 공급이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예. 그래서 근데 국가기관이 국사편찬위원회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가가 하는 거예요. 말만 바꾼 거야. 예. 그래 갖고 한동안은 1 종, 2종 이런 식으로 인제 썼다가 나중에 이제 7차 교육 과정부터 다시 국정과 검정이라는 한원이 돼요. 예. 요거는 그래서 요 기간은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3차 개정에서 6 차까지는 이런 식으로 1 종, 2 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밑에 보면 4차 교육 과정 다 똑같죠. 국정. 근데 여기에서 인제 고등학교 세계사는 검정으로 다시 들어왔고 자, 2 종으로 들어왔죠. 그다음 5 차, 6 차 그다음에 7차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는 기본적 국정이다. 그다음에 세계사는 검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때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생겼어. 예. 요것도 검정이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근현대사 요때가 지금 역사과 TO의 완전히 한근기죠. 역사과 TO의 한근기였어. 예. 그 근현대사를 왜 없앴는지 몰라. 근현대사를 선택 과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애들 공부할 틈이 없다. 그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공부할 그 뭐냐면 기회가 없다 해서 그냥 한국사 통합을 시켜 버렸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진짜 실수인 것 같아. 근현대사를 하나 더 써야지. 그 계속 놔둬야지. 얘들 선택을 계속 하는데 근현대사 없애니까 세계사 동아시아밖에 없잖아요. 얘들 관심도 없죠. 예. 선택을 안 하니까 맨날 윤리과나 그런 데서 TO에서 막 음 윤리과 TO에서 막 윤리과나 뭐 이런 데서 다른과에서 막 TO에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선택 과목에서. 선택 과목에서 밀리는 거고 이게 TO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여튼 근현대사는 교과서가 있었다. 자, 그다음 개정 교과서 넘어가면서 뭐 09년 15년 개정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인제 검정이 있고 그다음에 검정 그다음에 다 바꿨죠. 고등학교 국사는 국정에서 인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있었고 그다음에 7차 교육과정 개정 07년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요거는 인제 근데 요건 07년 개정 과정이에요. 아까 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언제 실시했다고 했어요? 예. 실시한 게 아니라 계획했다고 했죠. 예. 언제 계획됐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계획했다가
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밀려가지고 이명박 때 그래서 시험되지 못했죠. 한번 시험을 나왔기 때문에 이건 외워두세요. 자, 07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배운 과목은 세계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의 이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선택과목 한국문화사와 동아시아사 있죠. 근데 09년 개정 교육까지 넘어가면서 이거 실행하지 못했고 이때 이제 뭐냐면 세계의 역사 이해가 세계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가지 선택 과목 있죠. 한국문화사, 뭐 동아시아사,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세계사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국문화사가 없어지고 동아시아와 세계사만 선택 과목 남았어. 그래서 선택 과목 세 과목에서 두 과목을 준 거야. 네. 그 이명박 때 그 국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뭐 역사뿐만 아니라 일사나 이런 과목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그때 한동안 큰 타격을 받았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서울 지역에서는 TO가 0이었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대여성 몇 뽑았나? 그래서 한 100대 1? 그때가 2010년도인가 그랬어요. 예. 그 이다지 선생님도 그때 보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다음 기간제에다가 이제 거기 지금 유명한 메가스토리로 갔죠. 자, 하여튼 그때였어요. 이때 암흑기였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교과서 이제 선택 과목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할 때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서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인식의 형성에 방해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역사인식 공식 역사관 함으로써 학생들 특정한 역사관만 강요하고 특정 이득을 정당하거나 정부의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활용상의 문제점의 개선 방안인데, 요거는 제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파란 책에 있는 내용. 그래서 그 파란 책에 보면 문제점 나오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 문제점 보면, 자, 역사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및 서술은 통사적 방식을 취하면, 통사적 방식은 아시죠? 연대기적 방식이죠. 감정이나 판단의 요소가 배제한 채 지극히 무미건조와 간결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표현 방식도 지식 제시형이나 지식 나열을 탈피하여 다양한 문학적 언어 표현, 내러티브를 사용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점 해결적인 역사 인식을 전달할 수 있다. 요거는 요때 이제 파란책이 쓰여진 당시가 7차 그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국정교과서였죠.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의 이제 그런 이런 해결적 인식 전달의 문제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학생 자신의 역사 이해를 확립하고 역사 학습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탐구자 및 학습가를 교과서에 늘려야 된다. 이건 개정에 많이 반영됐죠. 체계적 역사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역사적 태도와 관점에 기여한다는 거. 학생들이 역사 주제와 문제, 시대와 시대와 주제와 문제, 시대에 대한 학생의 시대와 인물에 대한 해석 평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교과서 보시면 이제 뭐 교과서 담고 있는 그 많은 사실, 개념, 해석, 평가 등을 수업 시간에 전달이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교과서 단원과 내용을 재구성 학습지를 제정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 중고등학교 반복적으로 통사에 접한 학생들은 역사에 대해 흥미를 일으키기 쉽고 그나마 시간적 제약으로 피상적 소문에 끝이 우려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교과서 지금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나 주제에 대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왜냐면 많죠, 교과서 내용이. 한국 사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진짜 내용 측면에서는 타 교과를 뭐냐면 그 추종을 부여할 만큼 내용이 많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외워도 근데 깊이는 그렇게 없어 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또 있어요. 예. 역사 자체의 문제 숙명인 것 같아. 모든 예,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역사 학문이 너무 강대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학년에 따라 주제 또는 시대별로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개선 방안 정리했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파란 책이 있고요.
참고로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그래서 녹색 책을 읽을 때 관련된 파란 책 내용도 뭐냐면 보조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07년 기출문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국사교과서 나올 때 되게 문제점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문제점을 이제 지적할 때 관점에 따라 달라져. 예전에 말했지만 어, 이게 세상이 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런 측면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런 측면에 접근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 교과서를 똑같은 똑같이 교과서를 비판하도 A는 좀 다르게 비판할 수 있고 B는 또 다른 방법으로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과서 비판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보는 교과서 비판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민족주의 입장에서 뭐냐면 보는 교과서 비판이야. 그러니까 양 방향에서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과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자,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민족주의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사교과서가 이제 민족주의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정책 지배당론을 통해서 사회체를 유지시키고 역사 교과서의 서술 주체의 관점을 은폐한다는 거. 마치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정권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거나 지배층에 의해서 서술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그 국사교과서가 이제 민족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다음 민족을 초역사적 실체로 가져가고 우리 역사를 서술한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가행이다. 그래서 그 민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내부의 신분이나 계급 구조를 무시할 수 있다. 근데 민족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동시에 다뤄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이게 디귿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을 거야. 예. 그래서 07년 국사교과서 문제점에도 공식 나왔고 이게 객관식 기준에도 한번 언급됐었어요. 민족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지금과 다른 과거의 민족의 형제적 관점을 투영한다. 그 예를 들어갖고 신라가 당할 거라서 삼국통일을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라가 우리 민족을 배반했다. 어떻게 외세를 끌어서 하냐. 이렇게 했는데 신라 입장은 당이나 백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왜 민족이라고 보지만 신라, 백제, 고구려는 한민족이라고 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적 관점에서 뭐냐면 그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교과서술이 민족이나 근대를 규정을 하는데 이게 용어 개념의 허구성과 의도성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족과 근대를 강조하면서 근현대 이외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 국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국민들이라는 어떤 의식을 만들고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작했다. 이렇게 민족과 근대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관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그 허구를 통해서 지금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민족 국가나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역사 소설을 그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자,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암기해 두세요. 이거 암기해 두시고, 그러면 아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지만 또 한편 반대적 시각에서 민족주의를 그러니까 교과서를 바라보는 게 있죠. 예, 국사 교과서를. 그럼 반대쪽 입장에서 국사 교과서 어떻게 바라보냐? 자, 여기 보면 얘네들 좀 얘들 나온 대로 또 불만이 있어. 그 교과서 보니까 단지 사실이 나일 뿐이지 민족주의 관점이 초지일관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민족주의 지향에 걸맞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청해했다. 청해하는 건 뭐냐면 그냥 겉으로만 뼈대가 있지, 겉으로만 내세우고 있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야. 민족주의 내용이. 그래서 주로 이제 애들은 민족주의 정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 어떤 걸 익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이나 암기 위해 교육방을 암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 이제 재비판해. 포스트 모더니 입장에서 국사 교과서 소수의 재비, 그러니까 말 잘못했네. 예,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이제 국사교과서 서술을 비판했다고 했죠. 어, 요거를 다시 민족주의자가 재비판해요. 예. 그래서 국사를 상대하여 서구 중심적 논리에 빠지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주장하는
탈민족주의라는 것은 결국엔 탈민족주의 답이 뭐예요? 대신 그런 게 민족주의 그 빈자리를 뭐냐면 서구 중심적인 어떤 가치가 들어와서 나온 건 아니냐. 그래서 한국 국사를 상대화시켜서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상대화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국사에 있는 민족주의 정신을 없애고 대신에 서구 중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들어서 국사의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비판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활용 시에 이제 역사 교사의 역할을 보면, 자, 교사는 교과서를 절대적인 수업 도구단 인식에 탈피해야 된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돼 있었죠. 그래서 그 절대적 교과서가는 탈피해서 성경적 교과서를 탈피해서 도구적 교과서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습 자료의 하나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거는 뭐 7차 교육과정이나 개정교육과정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교과서는 역사적 사고와 역사지식에 도와주는 하나의 안내서 기능을 해야 되고 이걸 절대적 수업 도구로서 인식해서 안 된다. 그리고 수업 목적에 따라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도구적 교과서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일단은 여기에서 뭐 이론에서는 기본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자, 하여튼 그 도구적 교과서관을 가져야 된다. 절대적인 어떤 수업 도구단 인식에서 벗어나서. 자, 그 다음에 사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자, 사료는 뭐와 또 연결하냐면 사료학습하고 연결돼야 돼요. 사료학습. 요거 사료 관련된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은 거의 경력마다 나오는 것 같아. 2년마다 한 번씩 자주 나오는 기출 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사료는 사료학습 관련된 부분과 연결돼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걸 공부할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녹색 책 보셔야 되고요. 파란 책 보셔야 되고 그다음 노란 책을 보세요. 제가 노란 책을 왜 보라고 하냐면 사료학습 나온 거 지금 사료학습 모형 관련된 나온 것들은 다 노란 책이 있어요. 예, 노란 책이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노란 책을 꼭 보세요. 관련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료의 성격을 보면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재편집되고 가공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료 사용 학습 교재를 보면 교과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7차 교육까지 개정해 보면 교과서 그 안에 사료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쇄 편집된 사료가 있죠. 예. 그래서 사료집이나 프린트, 배움책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원형 재생 사료. 그래서 이제 제작한 모형물도 있어. 예. 항룡사 구축목탑, 강개토 대형비 모형 이런 것도 있죠. 식물 모형들을 이제 만든 거, 식물을 가지고 모형을 만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사료. 그래서 원고나 옛물건, 그림, 유물 이런 것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정근대에는 좀 이용하기 어렵죠. 사료 원형을. 근데 근현대 사료는 좀 이용이 가능하죠. 왜냐면 요거는 일단은 뭐 지금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 남아있어도 거의 가기 힘들죠. 사료도 자체도 어려운 말만 적혀 있잖아. 네. 근데 근현대 사료는 그 주변에 뭐냐면 유물이나 이런 것도 좀 많고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그다음에 텍스트 접근할 때도 사료 접근할 때 텍스트 사료 접근할 때도 좀 약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출처 이용 경영에서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의 남긴 기록을 중시 여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사료 학습 모형을 볼게요. 여기도 노란 책에는 나오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빈도가 높아요. 이거 96년, 09년, 그 다음에 01년, 그러니까 3번 나왔어. 96년이나 96년이나 09년, 01년 3번 나왔어요. 자, 이거는 파란 책이나 녹색 책이 없는 내용이야. 예. 그러면 이제 사료학습 모형이 노란 책이 하나 있고요. 그냥 뒤에 나와 있지만 또 이제 비판책 읽기 사료학습 모형이 있어요. 예, 녹색 책이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료학습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리고 사료학습 접근 방법, 요거 외워두세요. 분산적 접근 방법이 있고 단원 접근 방법이 있어요. 어, 여기 분산적 접근 방법은 뭐냐?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료학습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고려시대를 했다. 왕건을 이제 나가잖아요. 태조 왕건. 그러면 필요한 사료가 뭐겠어요? 훈육 10조겠죠. 그다음에 고려 성종 때 신문 28조겠죠.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이제 수시로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예. 그래서 본시 수업 과정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개 보면 보충 심화형이라는 거. 그리고 특별하게 이걸 이제 어떤 사료 학습 모형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지도안도 필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수업 나갈 때마다 강의 수업할 때나 뭐 할 때마다 보충적 의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분산적 접근법. 그러면 사료 모형이 사료 수업 모형이 필요한 게 뭐냐? 사료 학습 수업 모형이 필요한 거는 단원적 접근법이죠. 아예 그냥 그 단원을 사료 단 그 사료학습 단어 만드는 거야. 예. 그래 갖고 예를 들어 갖고 뭐 정근대사의 토지 제도를 해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 갖고 토지 제도를 사료학습을 통해서 익힌다. 뭐 이렇게 단어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그 특별한 단어를 만들 때는 주 연중 그 4에서 6회 정도. 그러니까 한 해당 두세 시간 동안 요거 할 때 이제 실시를 하고요. 요때는 이제 독자적인 사료학습 모형이 필요하죠. 예, 사료학습 모형이. 그래서 이제 분산적 접근 방법은 평시에 이제 하는 거고 단원 접근 방법은 특별하게 사료학습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연중어 4에서 6회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단원 접근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원 접근 방법은 따로 수업 모형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사료학습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있는 비판적 읽기 사료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단원적 접근 방법이야. 예. 그러면 사료학습 단계를 보죠. 자, 요거 꼭 외워두세요. 요거 두 번이 나왔어. 01년에도 나왔고 09년에도 나왔고 2차 기출문제. 자, 이 노란 책이 있는 거죠. 자, 1단계는 사료학습 단원 설정하고 관련된 사료 선정이 있고요. 선정할 때 이제 뭐냐면 기준이나 유의점 이런 것도 이제 있어요. 예전에 19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요거는 노란 책하고 녹색 책이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진단 검사할 때 뭐냐? 요게 시험 문제 났죠. 되게 01년이나 09년에 물어봤던 게 2단계 때 뭐 하냐? 요거 물어봤어. 진단 검사는 학생의 관심도, 흥미도 요거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기존 학습도 학습 능력 욕구들 봐야 된다. 예. 그다음에 3단계 지도계 그래서 목표 설정, 과제 분석, 사료 준비, 지도안 접성, 시간 배당 그런 것들 해야 되고 4단계 지도 과정 있죠. 이런 것들 쭉 하시면 되고 5단계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고 특히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2단계고 1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도 내용을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교사 역할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각을 뺐어요. 시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뺐는데 더 알고 싶다 하면 관련된 노란 책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료학습 본시 수업 모형인데 사료학습 본시 수업 모형은 여기 사료학습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지도 과정 있죠. 예, 지도 과정. 애들이 이제 그 수업을 이제 할 때 이 4단계 지도 과정인데 요걸 좀 구체화시킨 거야. 예, 4단계 요걸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료 선택 기준을 볼게요. 자, 요것도 외워두세요. 요것도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시험을 나왔죠. 예, 19년 기출문제에 나왔어. 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은 목표성 입장 볼 때는 사료 역사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여야 된다. 두 번째, 내용성 입장을 볼 때는 학습 내용과 직결된 것으로서 학습 과제나 문제 해결에 알맞는 걸 선정이 되고 능력과 발달성 입장에서는 학습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맞아야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치와 증빙성 입장에서는 역사가 위해서 그 가치와 증빙성 인정된 사를 선정하고 그다음 근원성은 사료의 시기와 작자 및 출처가 분명한 걸 선정이 되고 정확성은 이제
문어 및 문서 자료는 학습의 능력 우려 번역된 권위는 단행본이나 문구판을 선정해야 되며 번역의 정확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료의 문자에 서술된 자료에도 비문자 자료도 있죠. 비서술적 자료와 보조과학적 자료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사를 다룰 땐 특정한 관점을 뒷받침을 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료만 있으면 학생들이 이해 폭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를 다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사를 사실을 다룰 때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료를 선택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료 선택 기준, 그다음 뭐 자료 선택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료 선택 시 특징 및 표현 능력 이게 뭐냐? 이게 예전에 08년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녹색책 관련된 내용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녹색책. 자, 사료 제작식 편견이나 관점에 개입하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에서는 사료 비판 과정이 필수적이고요. 네, 역사적 사료 연구에서 사료 비판 과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료 자체가 만들어진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읽어야 돼. 그리고 이제 사료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사인식과 관점이 작용되고요. 그 다음에 사서마다 역사 사실 서술과 해석의 차이점이 보이는데 그래갖고 역사가 논쟁을 전개가 될 수 있죠. 그 녹색책에 보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이제 서술 차이가 있고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삼국유사는 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는 구전된 얘기를 그대로 쓰는 반면에 삼국사기는 그 내용을 좀 유교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제돼서 썼어. 예.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둘러싼 선조실록, 난중일기, 징빙로 사이에 이제 해석 차이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선조실록은 이제 선조 입장에 쓴 거죠. 동선이 선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제 그 명나라 우리나라 도와줘서 구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된 것도 있고, 그다음 난중일기는 이순신 입장에 쓴 거고, 징빙로는 이제 유승민 입장에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진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의 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의 서술 해석이 이런 그 차이점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1번과 다시 돌아서 사료 비판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야. 예. 그다음에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교사의 전문적 역사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료 비판을 통해서 자료의 진위성, 진위와 신뢰성을 갖고 어떤 관점에서 역사 사실이 해석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료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사가, 그러면 교사의 전문적 역사 지식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분은 인고 합격하면 전문 지식이 확보된 거 아니냐 역사 지식으로서, 그거는 저는 좀 이건 좀 달리 생각해요. 예. 이거는 그냥 역사 교사로서 그냥 그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그냥 확인했다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그걸 뭐 인구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역사 지식을 갖고 있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 모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수준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습 모형을 볼게요. 거기 보면 비판적 읽기 사료 학습 방법이 있는데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녹색책.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보면, 자, 그 밑에 이제 사료학습 과정이 있는데 사료학습 과정은 이제 제가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 갖고 이제 집어넣은 거고, 여기 좀 볼게요. 제가 녹색책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단계를 보면 비판적 읽기, 사료학습할 때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돼요? 사료 자체가 그 어떤 사료를 쓰는 사람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주관적인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관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하고 의문을 품고 가설을 수입하고 자료 수입과 사료를 해석해야 돼. 예. 이런 비판적 읽기 과정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비판적 읽기를 유도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달리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에 서술하고 있는 사료를 제시하는 방법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아파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선조실록에 보면 이순신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 선조실록 보면 초창기 때 선조가 이순신을 발탁하고 나름대로 이제 좀 좋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순신이 여러 전공을 막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 입장에서 이순신이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대놓고 까진 않아도 그 이순신을 뭐냐면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져. 예. 자,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봐야 되겠죠. 선조실록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선조실록과 달리 이제 징빙후 같은 경우에는 유성윤인데 유성윤이 이순신을 적극 축전했고 또 이순신 형의 친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호의적으로 서술됐죠. 예. 그리고 이순신 입장에도 또 봐야 되겠죠. 일기를 보고.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의 사료들을 제시를 해갖고 학생들이 좀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선조실록이 있는 내용들 의문을 또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아 이게 있고 뭐 이순신 이제 난중일기도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수립하고 그래서 이제 사료를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료 수집할 때 학생들의 역사 탐구 경험에 따라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죠. 사료 수집. 그럼 교사의 역할은 뭐냐? 교사는 그 역사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사료 수집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역사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관련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교사가 설명하거나 관련 그 사료를 교사가 직접 제시하는 방법 이렇게 교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료 수집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 요거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개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 보면 어떤 뭐 단계 사료 모형 단계가 나타나고 사료 모형 어떤 교수 학습 모형 단계가 나타나고 교수 학습 모형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 그 교사의 역할 나오면 좀 정리해서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료 해석도 이제 사료 내적 논리 정확성 여부와 출처와 다른 사료 비교 검토하면서 사료 내용들 간의 어떤 관계를 파악한다. 교차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료들이 있으면 그 사료들을 다 읽고 교차 분석을 한다. 한 가지 사료만 읽지 않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들 과정을 걷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비판적 사료학습의 어떤 비판적 그 읽기의 사료학습 방법의 전제 조건, 구수학습의 전제 조건을 보면 자,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뭐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수업은 사료 활용한 능력을 단계적으로 훈련해야 실시할 수 있다는 거. 사료 본질이나 사료 비판, 해석 등을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선행된다는 거.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사료 학습이나 비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것을 사전으로 알려줘야 되고 그걸 또 방법적으로 훈련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료 학습 관련된 내용은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스킬, 기능적인 측면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전제 조건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지도 방법들 보면 이 교사의 지도 방법 전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 사료 해석 시 검토할 점을 지도해야 되고 교사가 선택하고 조직과 몇 개의 사료와 질문으로 구성된 학습 활동이나 사료 교재를 채택, 학생적 사고를 자극하는 마인드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료학습의 이제 유용점을 쓰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의문은 새로운 역사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 탐구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사료학습은 탐구학습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료학습 모형은 탐구학습 모형하고 연결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탐구학습 모형은 여러 학습 모형에 결합될 수 있거든요. 그중에 사료학습 모형어가 많이 결합이 돼. 탐구학습이나 사료학습이나 어떤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과정, 스킬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자면 기능적인 측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결합돼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료학습하고 탐구학습하고.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학습 모형이었던 비판적 읽기 사료학습 방법이 나왔고, 자, 그러면 사료학습의 장점 볼게요. 자, 이 사료학습 장점은 09년 기출문제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공사와 관련된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여러 장점들과 단점이 있는데,
이런 유용한 점이나 이거는 어떤 특정 모형의 어떤 유용한 점이고, 요 사료학습의 장점은 전반적인 사료학습이야. 관련된 내용이야. 어떤 특정한 어떤 유형 모형의 어떤 사료학습 모형 장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료학습 장점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사실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사실, 과거의 사료서에 기술된 내용과 견해, 역사가 해석을 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예를 들면 1950년에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사실적인 측면이죠. 근데 6.25 전쟁은 김일성이 자신의 어떤 적화 의지에 따라서 일어났다. 이거는 역사가 해석된 내용이에요. 예.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료학습을 통해서. 그럼 이제 사료를 통해서는 사료를 통한 해석에 사료를 통한 해석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의 생성 과정과 경험, 균형적인 시각을 양성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식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사료학습 자체가 그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과정을 본다고 했죠. 예. 스킬적인 측면을 보잖아요. 스킬.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하고, 균형적인 시각 양성은 사료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사료를 접해보면서 길러질 수 있죠. 예. 자, 그다음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예. 현재 문제 해결에서 과거에 뭐냐면 문제 그 질문을 제시하고 그 과거의 사료를 통해 현재 문제를 찾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과거의 이제 질문을 제시하고 해답을 현재에서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 문제를 푸는데 찾기 위해서는 사료를 이용해서 이제 찾을 수 있죠. 예, 이런 것들. 자, 역사적 사실의 해석과 견해를 달리하거나 다른 역사 인식에 보이는 사료를 비교함으로써 역사 관점을 배양할 수 있고요. 예, 비교학습에 이용할 수 있죠. 동일한 내용을 반복된 걸 방지하고 역사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 학생들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사료를 접함으로써 개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고요.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자, 증거가 부족 시 과거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역사는 계속 쓰여진다는 거죠. 새로운 그 사료가 등장하면 계속 역사적 해석이 다양해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역사적 사료들은 과거에 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하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3번하고 겹쳐 있네요. 이건 빼야 되겠네요.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문제점과 교수학습 방향을 보자. 사료학습 하기 전에 뭐냐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냐면 그 어떻게 극복하냐,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기출문이 나왔어. 두 번이 나왔어. 이거 녹색 책에도 있고 파란 책에도 있거든요. 예. 자, 사료학습의 문제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탐구 활동이 힘들다. 앞에서는 흥미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그걸 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내용이 어렵죠. 사료 자체가 그 원문에 보면 한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학생 수준에 맞게 재편집해서 사용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사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구 활동이 힘들고 흥미가 상실할 수 있는데, 이걸 학생 수준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특히 학생도 어려운 게 사료 배경 지식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면 사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교사의 설명을 추가해서 단다거나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거나, 예.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현대어로 번역된 사료들을 제시한다는 거, 뭐 등등으로 배경 그 사료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좀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첫 번째는 요것들 뭐냐면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요거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두 번 정도 나왔어요.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 외에 뭐 사회학습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은데 가감이 이제 뭐 뺐어요. 예. 그래갖고 뭐 여기 뭐 다 보기는 좀 그래가지고 다 뺐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걸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하실 때
역교동 같은 게 기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온 것들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출 분석하고 그 기출 주제 뽑아서 내용 조직을 해서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만든 교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 예. 요거 참고로 북소는 경기도 서브노트라고 하지만 이 역교동표는 제가 만든 교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요. 원래 이제 그 경기도 서브노트에 있는 역교동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 많이 부실하고 그 내용도 좀 약간 정리가 잘 안 돼갖고 제가 그걸 다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내 교재를 바탕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표를 볼게요. 역사 연표. 역사 연표는 좀 쉬었다 하죠. 이거는요. 예, 역사 연표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